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에 배우 하영 가족의 매국 친일 논란이나 국민의힘 이준숙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포럼을 연 것이나 여러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를 혐오하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요즘 계속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의 담장 너머 한 가족의 평온한 일상이 흘러요. 햇살은 눈부시고 정원의 꽃들은 만개했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는 인간 역사의 가장 어두운 비명이 낮게 깔려 있습니다. 영화는 그 소리를, 그 외면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악의 기괴한 평범성을 우리 눈앞에 생생히 펼쳐놓습니다. 우리는 그 담장 앞에서 과연 언제까지 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자신이 만든 영화 신들러 리스트 이래로 최고의 홀로코스트 영화라고 극찬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작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이 영상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어요. 1943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지휘관이자 독일 장교 루돌프 헤스와 이 가족이 함께 사는 그들만의 꿈의 왕국 아우슈비츠. 아내가 정성스럽게 가꾼 이 꽃이 만발한 정원에는 제잘거리는 5자녀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횟스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과 낚시를 즐기고 횟스 부인은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죠. 대부분의 집안일은 유대인 하인들이 처리하고 담장 너머 아우슈비츠로 끌려간 유대인의 유품들은 고스란히 횟스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이 영화를 만든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1990년대 미셸 공들이 스파이크 존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뮤직비디오계에 혁명을 불러일으켰던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매시브 어택, 블러, 라디오헤드의 뮤직비디오를 찍었고 이 자미로과이의 Virtual Insanity는 지금까지 회자되는 그의 명작이죠. 저도 그 뮤직비디오 정말 좋아했고 자미로과이도 정말 좋아했거든요. 2000년 섹시 비스트로 장편 감독으로 데뷔한 뒤로는 대중성을 지향하고 독창성과 실험성이 강한 연출을 고집해왔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유대인이에요. 홀로코스트의 대명사와도 같은 아우슈비츠라는 이 엄중한 주제를, 그것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겪은 학살을 다루면서 그는 놀랄 만큼 덤덤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고급스럽고 화려한 정원의 조경을 보여주는 미술과 조명으로 잔인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일상의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현실을 꼬집죠. 이 영화는 스튜디오 A24가 미국 배급을 맡았고 제76회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같은 해 황금종려상은 추락의 해부에 돌아갔지만 두 작품 모두 독일 배우 산드라 휠러가 주연을 맡았죠.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음향상과 국제장편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제77회 영국 아카데미와 제36회 유럽 영화상에서도 음향상을 받았어요. 유대인인 글레이저 감독이 홀로코스트라는 주제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냉정함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운드 연출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고 보이지 않음으로써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글레이저 감독은 영화 내내 유대인이 박해받는 모습을 단 한 번도 직접 묘사하지 않아요. 오로지 간접적인 음향과 암시, 대화와 연출을 통해 짐작만 하게 합니다. 담장 너머에선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횟스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에서 마음대로 켰다가 끌 수 없는 이 배경음은 유대인들의 아우성과 나치의 명령 소리, 발포음과 비명 소리, 불길에 휩싸인 용광로 소리입니다. 이 횟스 가족이 아무리 화려한 꽃들로 악몽을 덮으려고 해도 담장 너머에서 스며드는 피의 비명은 그들의 정원마저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죠. 가장 앞권은 영화가 끝난 뒤 스태프롤이 올라갈 때 나오는 배경음악입니다. 영화 내내 조금씩 들리던 아우성을 한꺼번에 응축한 듯 관객을 압도하는 이 사운드는 사운드 디자이너 조니 버니, 베를린의 새벽거리, 하위리그 축구 경기장, 파리의 시위 현장 등 유럽 곳곳에서 실제로 채집한 소리를
재료로 삼아 만든 거라고 해요. 이 끔찍한 폭력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가장 폭력적인 영화가 될 수 있음을 이 영화는 아주 우아하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장치는 촬영 방식인데요. 이 집 안과 정원 곳곳에 여러 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에 스태프들은 벽 뒤에 트레일러로 모두 철수했다고 해요. 배우들은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정말 자기들끼리만 생활하듯 행동했다고 합니다. 글레이저 감독은 이 결과물을 두고 나치의 집에 있는 빅브라더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박에 가까운 사각형 촬영 구도는 누군가의 단조롭고 평범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하죠.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그랑프리를 수상할 당시 일부 비평가들이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는데 이게 바로 이 영화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의 세계를 그립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루돌프 헤스의 가죽 장화를 인부가 수돗물로 씻어내자 물이 빨갛게 변합니다. 정원 인부는 수용소에서 나온 젤을 화단에 뿌리고 헤스 부부의 딸은 몽유병을 앓고 큰아들은 동생을 온실에 가두고 가스실 소리를 흉내내면서 괴롭힙니다. 이 영화 내내 관객을 괴롭히는 이 불쾌한 배경음과 이 매캐한 연기는 이 헤스 가족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어야 할 인터레스트, 즉 이익이 있으니까요. 반대로 담장 안의 포로들에게 헤스 가족의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소리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신들에겐 결코 다시는 허락되지 않을 일상의 소리였을 겁니다. 이렇게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신화적인 악으로 역사에 기록된 홀로코스트의 가해자들에게 아주 평범한 인간의 얼굴을 부여합니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일을 저지른 이들은 그렇게 별나거나 특별하거나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악의 평범성은 나치 친위대 장교이자 홀로코스트를 총지휘한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통찰한 개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대학이 유대인 교수들을 해고했고요. 철도회사는 수용소행 열차를 운용했고, 화장회사는 대규모 화장터를 지원했고, 제약회사는 수용소 포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죠. 이 학살에 대한 대규모 시스템적 동조가 이루어졌고 이 구조적 악이 이 나치의 전체주의를 장기간 가능하게 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아이히만을 비롯한 나치 부역자들은 광신적인 반유대주의자나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자기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이 사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헤스가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면서 동시에 수십만 명의 학살을 태연히 계획하고 지시하는 모습. 헤스 부인이 유대인의 유품인 모피코트를 탐내면서 담장 너머의 비명을 애써 무시하는 모습. 아이들마저 폭력적인 놀이를 무감각하게 따라하는 장면들은 이 생각하지 않음과 자기 기만이 어떻게 괴물을 만드는지 조용히 증언합니다. 히틀러나 괴벨스 같은 악마적 인물들보다 더 위험한 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질문하지 않고 주어진 시스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다는 아렌트의 경고는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생각하기를 멈춘 개인의 평범한 악은 헬스 부인의 경우처럼 시대적 상황과 결합해 파괴적인 욕망으로 발현됩니다. 헬스 부부는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은 노동자 계급이었어요. 당시 독일 사회를 뒤덮은 거대한 광기는 개인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폭력마저 정당화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의 그림자 아래 헬스 부부 역시 오늘날 많은 이들처럼 소위 부르주아라 불리는 안락한 삶을 열망했죠.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담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수용소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에게서 빼앗은 모피코트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선 헬스 부인의 모습, 유대인이 수용소로 잡혀간 남았을 그 립스틱을 자신의 입술에 덧바르는 행위는 허영심 하나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나를 아우슈비츠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라고 자랑할 때
그 목소리에는 피와 재로 세운 왕국에 대한 도착적인 만족감과 함께 그 이면의 불안과 공허를 안간힘을 다해 외면하려는 자기 기만이 느껴집니다. 남편의 전근 명령으로 그 낙원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히틀러까지 언급하며 격렬히 저항하는 이 횟수 부인의 모습은 아름다운 정원에 대한 애착이라기보다는 한번 손에 쥔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처럼 보여요. 인간은 멈추면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반성하게 되죠. 그래서 횟수 부인은 멈춰서서 생각하는 순간 마주하게 될 죄의식과 실존적 공포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정원을 가꾸고 일상에 몰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성찰이나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저 생각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일 뿐입니다. 감독은 횟스 가족의 자료를 조사하면서 당시 그들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해요. 아우슈비츠 담장 바로 옆에 세워진 그들의 안락한 낙원,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횟수 부인의 천박하리만치 필사적인 욕망은 과연 먼 과거의 이야기로만 치부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은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들고 온라인상의 익명성은 혐오와 무분별한 낙인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첨단 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이들의 고통이 숨겨져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일상은 어쩌면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계층과 인종과 젠더와 세대와 이념의 갈등으로 곳곳에 높은 벽이 세워지고, 그 벽 너머의 고통에는 애써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 건 아닐까 생각해봐요. 영화 속 헬스 가족의 모습에서 혹시 우리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애써 무시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의 그림자를 발견하지는 않으셨는지, 지금 나의 안락한 정원은 혹시 누군가의 비명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의 부조리 앞에서 얼마나 자주 침묵하고 또 얼마나 쉽게 동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쌓아 올리고 있는 담장은 무엇이며 그 담장 너머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횟수 부인의 정원과 우리의 타임라인은 어쩌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현실의 질감을 벗어난 열화상 카메라 시퀀스가 있는데요. 이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이 사전 조사를 통해서 만난 폴란드 여성 알렉산드라 비스트론 코와이에이치크의 실제 경험담에서 비롯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근처에 살던 10대 소녀였던 알렉산드라는 밤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유대인들의 호송로와 노역 장소에 몰래 사과 한 알, 빵 한 조각을 가져다 놓았다고 해요. 훗날 폴란드 지하반군에 가입해서 저항운동에 참여한 그녀는 영화에서처럼 수용소의 한 포로가 절망 속에서 작곡한 악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간직해온 낡은 자전거와 빛바랜 드레스는 스크린 위에 고스란히 재현되었죠. 잊혀가는 기억을 현재로 불러오는 유물처럼 말이죠. 글레이저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너무 절망적이고 암울해서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다고 해요. 인간의 끝없는 악의를 마주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때 어둠 속의 작은 등불처럼 다가온 알렉산드라의 이야기가 그에게 이 영화를 완성할 결정적인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들이 유독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데에는 다층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이 차갑고 건조한 현실의 질감과 대조적으로 열화상 카메라는 인물의 구체적인 형상 대신 오직 체온의 흔적만을 보여주죠. 이 시퀀스는 알렉산드라 개인의 선행을 그 이상으로 확장해서 그 암흑의 시대에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와 인간애를 익명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형태로 시각화합니다. 결국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집요하게 파고드는 악의 평범성 앞에서 알렉산드라의 이야기는 선의 평범성 혹은 용기의 평범성이라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인간의 얼굴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역사를 바꾼 영웅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인간다움을 실천한 사람이죠.
어쩌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건네는 작은 사과 한 알이 어떤 거창한 구호나 이념보다 더 강력한 인간적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렉산드라는 이 영화가 세상에 공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 영화에 잠시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온기를 불어넣어 주지만 동시에 그 빛이 너무나 작고 연약했기에 역사의 거대한 비극을 더욱 아프게 반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미약한 빛이 있었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게 되죠. 이 영화에서 웨스가 건물 복도 계단을 내려오다 말고 격렬하게 구토감을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악몽 같은 순간이자 인간과 악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찌르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의 몸은 왜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이성과 의지가 그토록 오래 외면하고 합리화해온 모든 참상에 대해 그의 몸이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저항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장면은 조시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다큐멘터리 액트 오브 킬링을 떠오르게 합니다. 인도네시아 학살 가해자가 자신의 과거 행위를 재현하면서 구토하던 순간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의 구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액트 오브 킬링의 인물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로 소환되는 과정에서 무너집니다. 이 웨스의 구토는 특별한 재현도 없이 그의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가 저지르는 악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더 의미심장한 건 그가 결국 아무것도 토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헛구역질만 해요. 이 안에 있는 걸 개워내지 못하는 몸이죠. 죄의식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악에 동화된 내면인 겁니다. 그의 정화는 실패합니다. 남은 건 자기 기만의 극단을 보여주는 공허한 몸짓뿐이죠. 결국 이 웨스의 구토 장면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 영화의 핵심을 한 번 더 찌릅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저항했지만 그의 의식과 이후의 행동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웨스는 결국 아무것도 토해내지 못한 채 자신이 만든 아우슈비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나중에 전범 재판에서 죄를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고 자신이 유대인 학살을 감독했던 바로 그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토해내지 못한 구토는 결국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정 과거를 정밀하게 재현하는 듯 하다가도 예고 없이 현재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박물관의 차갑고 정적인 풍경으로 관객을 데려다 놓습니다. 정갈하게 청소되는 유리 진열장, 텅 빈 복도, 그 안에 박제된 희생자들의 유품. 이 갑작스러운 전환이 관객을 불편하게 만들죠. 이건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주창한 소격 효과와 닮아 있습니다.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제시함으로써 관객이 감정적 동화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성찰하도록 이끄는 연출 기법이죠. 웨스가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면서 구토감을 느끼는 장면 전후로 길게 삽입되는 이 현대 박물관의 시퀀스는 한 개인의 도덕적 파탄과 그가 남긴 지울 수 없는 역사적 결과물을 극명하게 병치시킵니다. 웨스가 내려가는 그 끝없는 계단은 그가 평생 외면하고자 했던 진실이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될 역사의 심판대로 향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이 홀로코스트를 말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이 영화의 유대인 감독은 바로 그 메시지를 실천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영화가 국제장편 영화상을 수상했을 때 글레이저 감독은 준비해온 소감을 이렇게 읽어 내려갔어요. 그는 먼저 이 영화의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희생된 사람들이든 지금 진행 중인 가자지구 공격의 피해자들이든 이 인간성 말살의 희생자란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에 저항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 감독이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한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공격에 유대인의 정체성과 홀로코스트가 정당성의 근거로 동원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낸 거예요.
이 글레이저 감독이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정말 손을 벌벌벌 떨거든요. 자신의 영화 커리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발언이었죠. 그리고 이 영화 산업계, 특히 이 미국 헐리우드 영화 산업계는 유대인들이 정말 큰손들입니다. 이를 두고 유대인 영화인들이 양분되어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어요. 에이미 파스칼이나 제니퍼 제이슨이, 데브라 메싱 등 천여 명이 넘는 유대인 창작자와 미국 영화 산업계 관계자들이 이 글레이저 감독을 비난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몇 주 후에는 조엘 코엔, 호아킨 피닉스, 극작가 토니 쿠슈너를 포함한 450여 명의 유대인 창작자들이 그를 옹호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죠. 글레이저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하는 이 끔찍한 사건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나에게는 이것이 결코 과거가 아니며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자라는 극우 포퓰리즘과 함께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어리석고 위험하고 끔찍한 길이 불과 몇 걸음만 가면 있다고 글레이저 감독은 경고했습니다. 100년 전에 그 끔찍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정말 몇 걸음이나 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제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